언니 대신 네가 결혼해야 해. 내일 당장. 결혼식 바로 전날 밤 예단비 1억을 받은 언니가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건설 노동자 사진 한 장을 보더니 맨발로 웨딩숍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월급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뺏기며 살던 27의 저는 새엄마 손에 끌려 언니 대신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시멘트 가루투성이 작업복의 남자, 신혼집 옥탑방엔 생수뿐인 냉장고, 라면 2개뿐인 찬장, 떨리는 손으로 장 볼 돈을 부탁했더니 그날 밤 제 통장에 10억이 찍혔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와 이 남자에게 펼쳐질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전 마을 이장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예단비 1억 원이라는 말에 새엄마 눈빛이 달라졌죠. 건설 노동자 장우진, 32살. 매달 최소 500만 원은 벌어올 거라며 이장님이 보증을 섰습니다. 진주야,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새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도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1억이라는 숫자에 표정이 바뀌었죠. 근데 엄마 얼굴도 못 봤는데? 야, 남잔 다 똑같아 지지배야. 얼굴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저는 부엌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27, 월급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새엄마에게 바치며 사는 제 인생에선 남의 일이었죠. 우진 쪽 조건은 특이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직접 만나지 않고 카톡으로만 연락한다는 거였죠. 언니는 프로필 사진도 없이 번호만 교환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장님이 보증한다잖아. 자그마치 1억이야, 1억. 새엄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체크를 위해서 웨딩숍에서 언니가 본식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서 매무새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카톡 왔네. 휴대폰을 든 언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엔 먼지와 시멘트로 뒤덮인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런 거지 같은. 언니는 드레스를 벗어던졌습니다. 구두도 신발도 다 던져버리고 맨발로 웨딩숍을 뛰쳐나갔죠. 언니. 제가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언니는 그대로 사라졌고 휴대폰도 꺼버렸죠. 집에 돌아온 새엄마는 폭발했습니다. 한채야. 이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값은 해야지. 새엄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움켜쥐었죠. 어쩔 수 없어. 네가 언니 대신 결혼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 1억 받은 거 다 썼어. 다 늙은 애미가 나가서 돈 벌라는 거냐? 새엄마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이 집에서 저는 늘 이런 식이었죠. 네 아빠 죽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또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언니보다 못한 이유, 제가 평생 빚진 이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아버지 손목시계를 꺼냈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아빠,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밀려왔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죠. 안녕하세요. 장우진입니다. 남자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결혼식은 생략하고 싶어요. 혼인신고만 하면 어떨까요? 새엄마가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아낀다고 좋아하는 표정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동사무소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새엄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제 방을 나갔죠.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 늦으면 안 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죠. 나는 평생 언니 대신이네. 심지어 결혼까지도.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엔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동사무소를 향했죠. 동사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우진이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한진주 씨가 아니시네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정체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동생 채아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 화가 나서 돌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하러 오신 거죠? 네. 들어가시죠.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걸어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우진 뒤를 따라갔습니다.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죠. 우진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해줬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낮은 목소리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우진이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옥탑방이에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지도 모르면서 대답했죠. 옥탑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처음으로 새엄마와 언니에서 벗어난 나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아늑하다는 느낌마저 받았어요. 저녁 무렵 새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채아, 네가 결혼을 했어도 내 딸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달마다 보내던 용돈 200만 원 변함없이 보내라.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했는데도 벗어날 수 없다니. 우진이 제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장모님이 너무하시네요.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각자의 이불을 깔고 누웠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타 신부라는 굴욕감,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라는 위안. 두 감정이 뒤섞여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가에 서 있는 우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번엔 제대로 확인하자.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 그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죠.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낯선 시작. 전 아버지 시계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불안하면서도 어쩐지 기대가 되었죠. 새벽녘 우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문득 우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어요.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옥탑방이 조용했죠. 이 고요함이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소리치고 명령하지 않는 아침이었으니까요. 대한건설 본사 최상층 회의실. 우진은 영상통화로 긴급 임원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그의 모습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죠. 본부장님, 정말 그 집에서 신혼을 보내실 겁니까? 박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니까. 사람 됨됨이부터 살펴봐야지. 그러려면 옥탑방만한 곳이 없어. 우진의 눈빛이 차분하게 빛났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상태는 어때? 위독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작은아버지 동향 계속 감시해. 분명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야. 나지막한 우진의 말 속에 곧 몰아칠 폭풍이 예상되었습니다. 결혼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진은 벌써 일하러 나간 뒤였죠.
저는 아침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생수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찬장도 뒤져보았으나 라면 2개와 시든 양파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도 못 먹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쓸고 닦았죠. 창문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 우진이 돌아왔어요. 얼굴에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뗐습니다. 저, 장 봐야 하는데. 장 봐서 저녁 해드릴게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결혼한 다음 날부터 돈 달라는 말이라니. 정말 창피해서 죽고 싶었어요.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장 볼 땐 이 카드 쓰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먼저 은행으로 갔어요. 새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도 발급받았죠. 그 다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두부 한 모 500원, 앞다리살 300g 3,500원, 달걀 한 판 4,000원. 하나하나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평생 절약이 몸에 밴 습관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부엌에 섰어요. 된장찌개, 두부부침, 제육볶음, 달걀말이. 하도 요리해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반찬들을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우진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잠시 멈췄어요. 맛있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비웠어요. 반찬도 남김없이 먹었죠. 식사가 끝나자 우진이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음식 해주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입금 10억 원. 눈을 비볐습니다. 한 번, 2번, 3번. 10억이 맞았어요. 제 통장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우진이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이거,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의 숫자를 가리켰죠. 잘못 보내신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아 씨에게 보낸 거 맞아요. 신혼집이 비어 있어서 불편할 텐데 필요한데 쓰세요. 하지만 너무 큰 돈인데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같은데 10억이 어디서 났을까? 묻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뭔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방으로 돌아와 문자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우진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죠. 살며시 다가가 봤습니다. 제 앞치마를 손빨래하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하다가 김치 국물이 튄 자국을 지우는 중이었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겉모습과 달리 마음은 다정한 사람일지도. 다음 날 새벽, 우진은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한창이었어요. 본부장님 현장 안전보고서 검토 완료했습니다. 화면 속 박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어제 다친 김 기사 치료비는 처리했나? 네, 익명으로 500만 원 송금 완료했습니다. 가족들 생활비도 추가로 지원해줘. 알겠습니다.
얼마나 보내드릴까요? 6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장하고. 우진이 서류를 넘기며 지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다친 직원들 전원 파악해서 지원해.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진은 노트북을 덮었어요. 우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채아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떨리는 손으로 돈을 부탁하던 모습, 모든 게 진짜였어요. 꾸밈없는 진심이었죠. 채아를 보면서 어쩌면 내가 찾던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진과의 생활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는 우진. 오늘도 역시나 작업복을 깔끔하게 입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김밥, 달걀 부침, 제육볶음, 나물 반찬. 매일 다른 메뉴로 정성껏 쌌어요. 보온병엔 따뜻한 된장국을 담았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우진은 늘 이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털고 들어와서는 먼저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차린 저녁을 함께 먹었죠. 밥을 먹은 후 설거지 당번은 언제나 우진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삐걱거리는 문짝이나 새는 수도꼭지를 귀신같이 고쳐놨죠. 토요일 오후 함께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란히 걸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채아 씨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우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보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가 참 좋았어요. 야채를 고르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 우진이 먼저 주워 건네주었죠. 여기요. 지갑을 건네받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우진도 스치는 손을 느꼈는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죠.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느새 마음 한 귀퉁이에 작은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달째 새엄마에게 200만 원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일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안채아, 안에 있지? 당장 문 열어라. 새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 세게 두드렸어요. 은혜도 모르는 것이 돈을 안 보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미쳤지, 미쳤어요. 저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언니 목소리도 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엄마가 거칠게 들이닥쳤어요. 언니도 험악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죠. 너 시집 갔다고 막 나가냐? 눈에 뵈는 게 없어? 새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파서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죽을 똥 살 똥 키워놨더니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 새엄마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순간 윙 하는 소리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네 아빠 죽고 천의 고아 같은 걸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꼴랑 200만 원을 안 보내? 진주가 핸드폰을 가져가려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못 보내겠다면 내가 대신 보내줄게. 핸드폰 내놔. 언니, 이건 아니잖아. 내놓으라고. 언니가 제 핸드폰을 빼앗아 간 뒤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러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200만 원을 이체하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못 볼 것을 본 듯
눈을 비비곤 새엄마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엄마, 이거 봐. 이거 10억 맞아? 내가 잘 본 거 맞지? 이게 뭐야? 10억? 새엄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10억이 나와? 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설마 우진 씨가 보내준 거야? 언니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방어를 하지 못해서 숨이 막혀왔어요. 내 대타 결혼한 주제에 10억을 받고 입번 끝 안 해? 이거 내 돈이야. 언니가 제 얼굴을 핥히려 손을 뻗었습니다. 새엄마도 거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지. 당장 내놔. 두 사람이 제 몸을 밀치고 잡아당겼어요. 옷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제가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주가 휴대폰을 들고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한도가 5억이네. 일단 5억 먼저 보내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 듯 했죠.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언니가 깜짝 놀라 손을 놨습니다. 넌 뭐야? 한채아 씨 남편입니다. 우진이 저를 뒤로 빼며 앞을 가렸어요. 방패가 되어주는 듯한 넓은 등이 든든했습니다.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가족 일에 왜 껴들고 난리야? 새엄마가 소리쳤습니다. 가족? 이게 가족입니까? 우진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상황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진주가 제 멱살을 잡고 새엄마가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속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화면만 보고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새엄마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주거침입, 폭행, 강도, 전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강도라니? 헛소리 하지 마. 우린 받아야 할 돈 받으러 온 거라고. 언니가 발악했습니다. 도망친 신부가 무슨 권리로? 우진은 언니를 정면으로 봤어요. 결혼식 전날 프로필 사진 보고 도망친 분이 지금 와서 돈 타령입니까? 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아무리 장모님 처형이라도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우진이 경고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앞에 선 남자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택으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이라니? 예상치 못한 호칭에 깜짝 놀랐습니다. 새엄마와 언니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본부장? 진주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너, 대한건설, 박비서, 이분들 배웅 좀 해주세요. 네, 본부장님. 박비서가 새엄마와 언니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잠깐, 이거 뭔가 착각이. 새엄마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비서는 단호했어요. 나가주십시오.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채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우진이 제 얼굴을 살폈어요. 괜찮아요? 뺨에 손을 대니 따가웠습니다. 진주가 핥힌 자국이 있었어요. 약 발라드릴게요. 우진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해줬어요. 아프시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진 씨, 미안해요.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편 들어줘서 감사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지켜줬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잠시 다녀와야 해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진이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본부장, 대한건설. 도대체 우진의 정체는 뭘까요? 하지만 그게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어요. 연속으로 누르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했죠. 문을 열자 새엄마와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새엄마는 평소엔 입지도 않던 비싼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언니는 어디서 빌렸는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두 사람 얼굴엔 억지로 만든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잘 잤어? 새엄마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제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대단하신 대한건설 본부장님이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새엄마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평소에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맞아요, 매제. 제가 너무 무례했죠? 정말 미안해요. 어제 낮에 술을 마셔서 그만. 매제라고 부르는 진주가 너무나 낯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대타 주제에 현실 파악 못한다며 제 멱살을 잡고 10억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인데 우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어제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표정은 돌처럼 차가웠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말투였어요. 아니, 사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잖아. 새엄마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지. 그치? 채아야? 저를 쳐다보는 새엄마의 눈에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침묵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우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원하다니 우리가 뭘 원하겠어? 그저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지. 새엄마가 손사래를 쳤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매제가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진주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우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어제 일은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새엄마와 진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가짜 미소가 사라졌죠. 주거침입, 협박, 폭행, 강도미수. 우진이 손가락을 꼽으며 하나씩 짚었습니다. CCTV 영상과 함께 고발장은 오늘 오후 3시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고발은 무슨 고발? 새엄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가족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합니까? 가족이 폭행하고 돈을 강탈하려 합니까? 우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2년 동안 채아 씨를 노예처럼 부리고 월급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게 가족입니까? 새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내가 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키운 게 아니라 착취한 거죠. 우진이 정정했습니다. 여긴 더 이상 당신들이 발 들릴 곳이 아닙니다. 저도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다리로 우진의 옆에 섰습니다. 더는 돈 요구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이 집에도 다시는 오지 마세요. 새엄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서 불이 날 것 같았어요. 안채아, 너 이 은혜도 모르는 금수 같은 지지배. 가족이면 적어도 사람 대접은 해주셨어야죠.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둔 말이었어요. 드디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다달이 200만 원씩 빼앗고 온갖 집안일 다 시키고 때리고 굶기고 목이 메어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엄마가 딸한테 할 짓입니까? 새엄마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또 때리려는 거였죠. 우진이 새엄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손 떼면 폭행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됩니다. 새엄마가 손을 빼려 했지만 우진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가주십시오. 우진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 오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겁니다. 진주가 새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가요. 여기서 이러면 진짜 경찰 올 거예요. 새엄마와 진주는 도끼 서린 눈으로 우리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죠. 두고 보자. 새엄마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꼭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진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무서웠어요. 손이 아직도 떨려요. 제 손을 보니 정말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우진이 제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아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한편 아파트 골목길. 새엄마와 진주가 분노에 차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 건방진 것들, 감히 우리를 무시해? 새엄마가 이를 갈았어요. 엄마,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진주도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그 10억 원래 내 거였는데.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들 앞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윤말순 여사님이신가요? 누구세요? 경계하는 말순에게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대한건설 부회장님 비서실장 최비서입니다. 말순과 진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부회장님께서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요? 왜요? 협조하시면 충분한 보답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 비서가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살짝 열어 보이니 5만 원짜리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이건 성금입니다. 첫 만남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엄마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였어요. 얼마나 들어 있죠? 5천만 원입니다. 진주가 헉소리를 냈어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죠? 새엄마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장우진 본부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사생활, 습관, 약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진주가 끼어들었어요. 매제 집에 자주 가면 의심받을 텐데요. 그건 걱정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엄마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한 무게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죠. 이 정도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죠. 좋습니다. 내일부터 정기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 비서가 다시 차에 올랐어요. 아,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입니다. 만약 발설하시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며 말을 마쳤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새엄마와 진주는 봉투를 들고 음흉하게 웃었어요. 이제 한 방 먹일 수 있겠네. 그래, 우진이 놈 똥줄 타게 만들어주자.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맞섰으니까요. 무릎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해냈어요.
우진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죠. 책상 위에 놓인 핸드크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진이 며칠 전에 사다 놓은 거예요. 제 손이 거칠고 갈라진 걸 보고 아무 말 없이 놓고 갔죠. 자기 전에 바르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나를 챙겨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어요.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진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같은 시각, 대한건설 부회장실, 호철이 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윤말순과 한진주를 성공적으로 포섭했습니다. 호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우진이 놈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릴 수 있게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감시해. 네,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가고 호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건방진 놈이 감히 어느 자리를 넘봐. 대가는 톡톡이 치러주마. 다음날 새벽 4시 말순의 집.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윤말순 씨죠? 오늘부터 작전이 시작됩니다. 호철 측 최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뭘 하면 되죠? 장우진의 출퇴근 시간과 동선을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어요. 전화를 끄는 말순이 진주를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 일할 시간이야. 아, 사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진이 놈 미행하러 가야지. 5시에 출근한다더라. 진주가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제대로 엿 먹여주자. 두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집을 나섰죠. 한편 우진은 새벽 5시 정각에 일어났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우진이 집을 나섰어요. 멀리서 말순과 진주가 몰래 따라오기 시작했죠.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한채아 씨죠? 이윤서예요. 우진 씨 약혼녀였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에게 약혼녀가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짧은 말 속에서조차 느껴지는 담긴 저기가 무서웠어요. 지금 당장 그랜드 호텔 라운지로 나와요. 일방적으로 주소를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됐지만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진의 과거를 알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립스틱,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에 든 핸드백부터 구두까지 전부 명품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낡은 운동화를 발밑으로 숨겼어요. 윤서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이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 모욕적이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 초라하네요. 우진 씨가 이런 여자를 선택했다니. 윤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 운동화 시장에서 산 거예요? 10,000원은 주고 샀나요? 윤서가 제 발끝을 턱으로 가리키며 코웃음 쳤습니다. 여기는 호텔 라운지예요. 최소한의 격식도 모르나 봐요. 그녀의 손톱은 붉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 비싼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제 거칠고 갈라진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싸구려 옷에 명품 하나 없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우진 씨가 도대체 뭘 보고 결혼한 거죠?
윤서가 웃으며 자신의 매끈한 손을 과시하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진 씨가 언제부터 불우이웃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윤서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저를 조롱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봤어요. 창피해서 죽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설마 고졸? 아니면 전문대? 윤서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나왔어요. 우진 씨랑 학벌도 잘 맞았죠. 제 얼굴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꿨죠. 새엄마가 등록금을 진주 언니한테만 써버렸으니까요. 채아 씨가 우진 씨랑 결혼한 이유 맞춰볼까요? 정답은 돈. 대한건설 후계자인 걸 알고 접근했겠죠. 아니에요. 전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가난한 집 애들은 다 그렇더라. 순진한 척하면서 재벌 낚는 거. 윤서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되고 싶은 거예요? 윤서가 차갑게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값비싼 향수의 향이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정장이 잘 어울렸어요. 윤서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어요. 하지만 곧 우진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진은 곧장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제 차가운 손을 감싸줬어요.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윤서 씨, 지금 제 아내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계약은 이미 2년 전에 끝났을 텐데요. 끝나다니요. 끝나지 않았어. 우리 1년이나 사귀었잖아. 윤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우진은 한숨을 쉬며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귄 게 아니었어요. 계약이었죠. 서로 조건만 맞춰가는 거래라고 해야 더 어울릴까요? 윤서 씨는 내 배경만 봤고 부모님은 집안만 봤고 단 한 번도 장우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본 적 없잖아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짜 나를 봐줄 사람이 있는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회장 아들이라는 껍데기가 아닌 진짜 나. 장우진을 알아봐줄 사람을 찾고 싶었죠. 윤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나만큼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는 없어. 집착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야. 내 조건이지. 윤서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채아 씨는 달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날 받아줬어요. 우진이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윤서가 저를 도끼 서린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말했어요. 속고 있는 거야. 쟤라고 뭐 다를 줄 알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서 씨, 저는 우진 씨가 막노동꾼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침착해졌습니다. 거짓이 아니니까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배경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남의 배경 속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으니까요. 윤서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상 못한 반격이었나 봐요. 우진 씨가 재벌이든 노가다꾼이든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그저 똑같은 제 남편일 뿐이에요. 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윤서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난 너 때문에 귀중한 1년을 버렸어. 그녀가 힐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사라졌습니다. 라운지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우진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미안해요.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게 해서. 괜찮아요. 누구나 과거는 있잖아요. 우진이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우진이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옥탑방이 오늘따라 더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우진이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부부처럼 살아요.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실로 들어가며 우진이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웃으며 물었어요. 저녁 뭐 해 먹을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제가 파 썰게요. 부엌에 나란히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해도 초라해도 부자여도 다 상관없었어요. 우진과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편 호텔을 나온 윤서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이윤서. 부탁이 있어요. 장우진 좀 조사해줘요.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어요. 복수의 불꽃이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약점을 찾아야 해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전화를 끄는 윤서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해. 검은색 외제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우진과 채아의 작은 옥탑방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채아 씨, 아버지가 위독하대요. 우진이 급하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셔츠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어요. 제가 도와주려 다가갔습니다. 같이 가요. 아버지가 채아 씨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도 같이 옷을 챙겨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대한건설 임원들이었죠. 무거운 분위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병실 앞에는 중년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각진 턱이 우진 씨와 조금 닮았어요. 장호철 부회장이었습니다. 호철이 우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우진은 묵묵히 그를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병실 안에는 침대에 누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장만철 회장이었죠. 회장이 우진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우진을 가리켰어요. 우진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아, 새벽에 일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우진에 대한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시선을 돌려 저를 봤어요.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새아가구나. 네, 아버지.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악수는 따뜻했어요. 마치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고맙다. 우진이 곁을 지켜줘서. 제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코끝이 찡해왔어요. 그때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가족과 임원 전원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호철이 앞장서서 들어오며 잔뜩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박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베개로 등을 받쳐드렸어요. 회장이 모두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잘 들어라.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기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현장의 땀이 회사를 갈고 닦는다. 호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 이어질지 예감한 듯 했어요. 회장이 박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비서가 준비한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벽에 띄웠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땀에 젖은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현장의 모습이었죠. 저희를 도와준 분이 있어요. 한 노동자가 카메라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친 동료 치료비를 익명으로 보내줬어요. 다른 노동자가 이어서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 덕에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밥 굶을 걱정 없었고요. 영상 속 노동자들이 한 명씩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익명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 자녀 학비를 지원받은 사람, 집세를 도움받은 사람, 모두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진이었어요. 호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어요.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은 무려 2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현장을 직접 배웠지. 회장이 우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병실이 다시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대한건설의 후계자는 장우진이다.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호철이 병실 벽을 잇는 힘껏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형님, 노망 났어요? 작업복 입고 설치고 다니는 놈이 회장이라고? 호철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창립 멤버인데 30년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회장이 차갑게 호철을 응시했습니다. 넌 회사를 좀 먹었지. 다 알고 있다. 구태여 말하지 않았을 뿐.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둘만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 호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비서들이 부축했지만 호철은 곧 비웃음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형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형님이 아프실 때 제가 회사를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여유로운 척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우진을 다시 봤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회사를 이끌 수 있어. 넌 그걸 몰라, 장호철. 우진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 비서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공식 유언장과 법적 서류들이었어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박 비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장우진 본부장님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십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복도로 뛰쳐나간 호철이 최 비서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증거가 모이기 전에 손을 써야 해. 준비해.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에 음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아가, 네, 회장님. 우진이를 부탁해.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회장이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회장을 진찰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상태가 여전히 위중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든 급변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우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우진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우진 씨는 잘 해낼 거예요. 제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있고 우진 씨를 바라보는 직원들도 있어요.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부회장 측 비리를 추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 직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진은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병실을 나오니 복도에서 기다리던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 회장을 인정한 것이었죠. 병원을 나오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4시 30분, 저는 늘 그랬듯이 우진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달걀말이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프라이팬을 보며 오늘따라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젯밤 우진이 잠꼬대로 조심해야 해라고 중얼거렸던 게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늘도 일찍 나가시나 봐요? 제 물음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한 듯한 어깨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의 전에 얼른 현장 점검하고 가려고요. 늦지 않게 다녀올게요. 우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진 씨, 오늘 몸 조심하셔야 해요. 꼭이요. 우진은 잠시 멈춰서서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요. 금방 올게요. 그 시각 어두운 골목 한편에서는 덤프트럭 한 대가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5시 정각에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는 조수석에 놓인 봉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업복을 입은 우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편 새엄마 말수는 새벽부터 진주와 함께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네,
부회장님 비서실이시죠? 오늘 새벽 우진이가 5시쯤 집에서 나갑니다. 늘 같은 길로 가요. 삼거리 지나서 큰 길로 나가는데 말순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주는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엄마, 이래도 되는 거야? 매제한테 진짜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큰일은 무슨 큰일? 10억 뺏긴 게 진짜 큰일이다. 이거 사. 부회장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진은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그를 태우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운전기사는 늘 다니던 길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삼거리를 지나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덤프트럭이 급격히 끼어들었어요.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트럭은 더욱 가까이 붙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조심하세요. 운전기사의 외침과 동시에 트럭이 승용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승용차가 도로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덤프트럭은 이미 번호판을 가린 채 굉음을 내며 사라져버렸죠.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교통사고 났어요. 삼성동 삼거리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울린 전화벨에 젖은 손의 물기를 대충 닦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대한건설 박비서입니다. 박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장우진 본부장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삼성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 중입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우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손이 떨려 멈추질 않았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무사하기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병원 응급실 앞은 이미 대한건설 직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박 비서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사모님, 이쪽입니다. 우진 씨는요? 우진 씨는 괜찮아요? 방금 수술 들어가셨습니다. 박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수술실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보며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어요. 피범벅이 된 우진 씨의 셔츠가 복도 한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셔츠를 움켜쥐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진 씨, 살아만 있어줘요. 제발. 그때 박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트럭이 의도적으로 차선을 바꿔 들이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번호판도 가렸고 블랙박스 각도도 조작됐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꾸민 일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우진을 해치려 한 걸까요? 같은 시각 대한건설 부회장실에서는 장호철이 최 비서와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잘했네. 이제 장우진이가 없으니 회사는 내 것이야. 본부장님이 깨어나시진 않겠죠? 덤프트럭으로 있는 힘껏 받았는데 어떻게 사냐? 장우진이 저승행 열차는 이미 시작됐다 이 말이야. 호철은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모아둔 자신의 비리 증거들이었죠. 지금이 다시 없을 기회다. 회장실 금고에 있는 문건들도 전부 없애.
수술실 앞에서 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우진 씨 아내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신장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요. 박 비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중할 게 뭐가 있어요? 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검사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진 씨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박 비서는 보안팀과 함께 사고 현장을 재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도로 CCTV, 주변 상가 블랙박스까지 모두 확보했죠. 범인의 얼굴이 찍혔습니다. 조만간 잡힐 겁니다. 박 비서의 말에도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무사히 깨어나는 것, 그것만이 제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사모님도 항상 조심하세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겁니다. 박 비서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시간은 없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우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병원 검사실 앞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채아님 들어오세요. 검사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우진을 살릴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분이시죠? 간호사의 물음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니를 대신할 신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아내가 된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따가웠지만 우진 씨가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복도에 나왔을 때 새엄마와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어요. 네가 그런다고 알아나 줄 것 같냐? 진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내 짝퉁 주제에 매제가 깨어나면 진실을 알게 되겠지. 새엄마 말순도 거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10억이나 챙겨서 나가. 어차피 너한테 돌아올 건 하나도 없어.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들과 저는 남남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을 지나쳐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욕설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우진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심박수를 알리는 기계음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박 비서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이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이 이번만큼은 제 편에 서주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하지만 사모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할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박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받으러 온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내일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최소 6시간은 걸릴 예정이고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손이 떨렸지만 펜을 잡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우진과 진짜 부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진의 옆을 지켰습니다. 미동 없는 우진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우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언니를 대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 의견이라곤 눈곱만큼도 낼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요. 이건 온전한 제 선택이에요. 새벽 4시 수술 준비를 위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부셨어요. 마치 마스크가 얼굴을 덮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우진의 미소였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의료진은 채아의 심장 하나를 우진에게 이식했죠. 두 사람이 같은 수술실에서 나란히 누워 생명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제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은 하나뿐이었어요. 남편은요? 우진 씨는 괜찮아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곧 깨어나실 거예요. 채아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통증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우진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부랴부랴 그의 병실로 갔어요. 문을 열자 우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채아 씨, 나를 살리기 위해.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우리는 부부잖아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대답에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우진의 따뜻한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졌죠. 그때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범인을 잡았습니다. 박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잡힌 사진이었습니다. 부회장 쪽에서 사주한 겁니다. 자백 받아냈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비리 전면 공개할 때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나가고 병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소복이 덮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우진이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찾아 헤맨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눈처럼 반짝이는 사랑을 주는 우진에게 감사했죠. 병실 밖에서는 박 비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호철의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시작했어요. 대한건설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장호철은 회의실로 들어서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초조한 손동작이 그의 마음을 감출 순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의 비리를 담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교사 미수까지. 장호철, 당신을 고발합니다. 이사회 의장의 선언과 함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호철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병원에서 우진과 저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썩은 부분은 잘라내고 회사를 바로잡아야 해요. 저는 그의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함께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병실 창문에 하얀 결정들이 달라붙었다가
녹아내렸어요. 마치 우리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은 더뎠지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는 우진의 식사를 도왔고 우진은 제가 걸을 때 부축해줬어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거죠. 일주일 후 우진이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결혼식을 올려요. 이번엔 당신이 주인공인 결혼식으로. 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대타가 아닌 진짜 한채아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호철 부회장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조사실을 울렸어요. 장호철 씨, 이게 당신이 지난 5년간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입니다. 무려 800억 원이 넘네요. 호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페이퍼 컴퍼니를 7개나 만들어서 하청업체로 위장했더군요. 정교한 수법에 감탄했습니다. 검사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통사고 가담자의 자백서입니다. 당신이 조카인 장우진 씨를 해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더군요. 호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 저는 우진 씨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호철이 연행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정말로. 우진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얼마나 클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죠. 회사를 위해서라도. 그때 박 비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얼른 말렸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우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새엄마 말순과 진주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죠. 엄마가 시킨 거잖아. 부회장님한테 정보 넘기자고 한 것도 엄마야. 진주가 소리쳤습니다. 뭐, 네가 10억 뺏으려고 난리쳐서 그런 거잖아. 말순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조사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주거침입과 협박, 공갈미수로 입건됐습니다. 게다가 살인교사 방조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말순과 진주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한 거죠. 대한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우진을 부축하며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우진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꼿꼿한 자세로 걸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장호철 부회장의 해임과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입니다. 스크린에 장만철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여러분, 재차 말씀드린 내용을 공언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동자와 함께한 우진에게 회사를 맡기겠습니다. 그가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며 배운 것이 회사의 미래가 될 겁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진은 익명으로 동료들의 병원비를 지원했고 현장 안전을 위해 몰래 개선 작업을 해왔습니다. 진짜 리더란 이런 사람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현장 근로자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우진 씨 덕분에 제 아들이 수술받을 수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게 우진 씨였어요. 그 사람 덕에 살았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의장이 투표를 제안했어요. 장우진 본부장을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이사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우진이 대표이사로 선임됐어요.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아 힘을 실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는 길, 우진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제 생명을 지켰고 회사를 사람답게 만들 용기를 줬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우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 신임 대표이사 장우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부회장님의 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이 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카메라로 돌렸어요. 앞으로 대한건설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장 안전 강화, 근로자 복지 확대,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우진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우진의 아버지인 장만철 회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어요. 세아가 이야기 들었다. 고맙다. 우진이를 살려주어서.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덕에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온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곧. 우진의 말을 제가 막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진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운명이 준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다음 날 회장의 영상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사람을 먼저 지키는 기업, 그게 우리의 이름이어야 한다.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켜내겠습니다. 현장부터 바꾸겠습니다. 박 비서는 모든 임무를 마쳤다는 듯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죠. 법원에서는 장호철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교사 미수까지 모든 죄가 인정된 거예요. 말순과 진주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죠. 저는 우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회복이 끝나면 진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당신만이 빛나는 결혼식을 만들어 봅시다. 우진의 말에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대신이 아닌 진짜 한채아로서 말이에요. 우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채아 씨. 처음 듣는 그 말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말이죠. 5월의 따사로운 햇살이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대기실 거울 앞에 서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혼인신고만 했던 그날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랑에 빠진 신부가 된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덧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신랑님이 다시 반하시겠는데요.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이 안 됐어요. 문이 열리고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나가실 시간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복도를 걸어 예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팔짱을 끼고 같이 걸었을 텐데 그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예식장 문이 열리자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석에는 우진의 현장 동료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어색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질로들을 걸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저처럼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앞에 도착하자 우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커다란 손 안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채아 씨, 오늘도 아름답네요.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랑 장우진 씨는 대한건설의 대표이사이기 전에 2년간 건설 현장에서 직접 뛰며 일한 노동자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곧 박수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부 한채아 씨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진정한 사랑의 증인입니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우진이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줄의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소장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60대 중반의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진이는, 아니 회장님은 우리를 동료로 인정하고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겨울에 우리가 추워하니까 몰래 난로를 놔두고 갔어요. 다친 동료 병원비도 익명으로 대줬고요. 하객석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이끈다니 우리 현장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복 받은 거예요. 소장이 우리를 바라보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우진아, 채아 씨,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으십시오. 반지 교환 시간이 됐습니다. 우진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평생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저도 우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해주세요. 사회자의 말에 우진이 제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춰줬어요. 하객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큰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건설 현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대한건설 임직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우진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대한건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파워포인트가 떴습니다. 첫 화면에는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첫째, 현장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안전 장비 개선안과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모든 현장에 최신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둘째,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복지 정책이 나타났어요. 산재, 치료비 전액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퇴직금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근로자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셋째, 휴게실 표준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휴게실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에어컨, 난방, 샤워실, 침대까지 갖춘 공간이었어요. 더 이상 컨테이너 박스에서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현장 소장님들께 더 많은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우진이 현장 소장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더 큰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정책에 드는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우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피로 연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우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우진이 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제 아내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우진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채아 씨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진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배경이 아닌 나를 바라봐주는 당신 덕분에 새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도 마이크를 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진 씨만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우진이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혼인신고 날 말이죠? 네, 떨리는 손을 보면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우진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그날 우진 씨가 서류 정리해 주는 걸 보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우진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채아 씨, 우리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갑자기 아이요? 네, 우리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닮은 심성 착한 아이.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우진은 약속대로 현장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현장을 직접 돌며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건설 부속 재단을 만들어 현장 근로자, 자녀들의 장학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학생이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원하던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1년 후 대한건설은 업계 최고의 안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산업재해가 80%나 줄었어요. 우진은 정부로부터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우진이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닌 현장 근로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훈장을 현장 소장에게 전달했어요.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배는 이미 불러 있었어요. 우리의 첫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웃어줬어요. 언니의 대타로 살아왔던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한채아로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로 그리고 곧
엄마로 살아가게 됐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